무솔리니는 1883년 이탈리아 포를리 인근의 프레다피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수공업자였던 무솔리니의 아버지는 곧 원래의 직업을 그만두고 마을에서 카페를 개업했는데, 이 카페는 인근의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은 무솔리니의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무솔리니의 아버지는 원주민 출신으로서 멕시코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베니토 후아레스라는 인물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드문 이름이었던 베니토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한편 학교에 입학한 무솔리니는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학교에서 추방당한 끝에 1901년 겨우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동시에 무솔리니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비롯한 외국어 학습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주변에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뽐내기를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이후 찾은 첫 일자리도 프랑스어 선생님이었습니다. 먼 훗날 히틀러와 정상회담을 했을 때 무솔리니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통역 없이 히틀러와 단 둘이서 독일어로 장시간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과연 무솔리니가 히틀러의 말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을지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한편 프랑스어 선생님이 된 이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무솔리니였지만, 선생님으로서의 활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솔리니가 수업 중 사회주의적 정치 의견을 지나치게 드러냈던 것, 그리고 행동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과격했던 것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솔리니는 이 시절 무수히 많은 싸움에 연루되고, 결투를 통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을 정도로 폭력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는 당연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무솔리니는 세 개의 학교를 전전하다가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무솔리니는 1902년부터 1909년까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의 외국을 전전하면서 지냅니다. 처음에는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이후 사회주의 선동가로서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기사들을 작성하면서 나름대로 언론인으로서 활동했고, 이 때문에 현지 경찰들과 갈등을 겪거나 종종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1909년까지의 시기를 무솔리니의 정치적 학습기라고 평가합니다. 1909년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로 돌아오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고향 근처였던 포를리라는 지역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사회주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1910년 이미 이탈리아 사회주의당의 지역 서기 자리에 올랐고, 1914년까지 라 로타 디 클라세, 즉 계급투쟁이라는 이름을 가진 당의 주간지 발간을 책임집니다. 무솔리니는 한 번도 마르크스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었지만, 주장을 할 때 항상 마르크스를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이념적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는 그가 지역을 뛰어넘어 당 내에서 전국 단위로 빠르게 승진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편 무솔리니의 사회주의 활동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까지만 해도 무솔리니는 공식적으로 이탈리아의 중립을 주장했던 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인 1914년 10월 18일, 무솔리니는 절대적인 중립에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중립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쪽에 합류해서 승자의 위치에 서야 한다는 논지의 이 기사는 당과 입장이 다른 것이었고, 곧 무솔리니는 당에서의 위치가 크게 위협받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히 무엇이 무솔리니의 입장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탈리아 사회주의당에서 위치가 크게 불분명해진 무솔리니는 11월 독자적으로 일보 폴로 디탈리아, 이탈리아 인민이라는 신문을 발간하고, 이후 곧 사회주의당에서 공식적으로 추방당합니다. 이탈리아 인민은 이후 무솔리니가 1943년 권력을 잃을 때까지 그의 선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당의 제약조차 없어진 무솔리니는 곧 더 노골적으로 이탈리아의 참전을 주장했습니다. 1915년 8월, 무솔리니는 직접 전선에서 복무했습니다. 무솔리니의 군 복무는 이후 파시즘 정부 하에서 무솔리니가 자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선전되었지만, 실제로는 나이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병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무솔리니는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딱히 특별한 군 경력을 보내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영웅으로 선전되었습니다. 1917년 부상으로 제대한 무솔리니는 자신의 신문을 다시 키우기 시작했고, 이탈리아가 전투에서 패배할 때마다 정부와 군대를 패배의 원흉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무솔리니는 최종적으로 사회주의와 결별합니다. 이때까지는 당에서 추방되긴 했어도 자신이 발간하는 신문 이탈리아 인민에 사회주의 신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기존의 부제 대신 전방 군인들을 위한 신문이라는 새로운 부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무솔리니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대상이 됩니다. 무솔리니는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도 한편으로는 이탈리아가 승전국으로 전쟁을 마무리한 것을 참전 군인들의 공으로 치켜올리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군인들의 공에 걸맞는 대우를 군인들에게 안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19년 3월 23일, 무솔리니는 자신의 신문을 이용해서 3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을 모은 이후 밀라노의 한 광장에서 파시 이탈리아니 디 콤바티멘토, 이탈리아 전투 파쇼를 결성하며 본격적으로 권력을 향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300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초기까지만 해도 권력을 향한 무솔리니의 여정은 험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전까지 무솔리니는 자유주의의 산물이라며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했지만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선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론을 뒤집고 1919년 11월의 지역선거에 파시스트의 참가를 독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라노에서 전체 27만 표 중 4,657표만이 파시스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솔리니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인정한 이후 좌절하고 있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옵니다. 가브리엘레 다눈치오라는 작가 출신의 민족주의 정치인이 피우메, 곧 지금의 리에카라는 곳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모으고 도시를 점령하는 일종의 쿠데타를 벌였고, 이것이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에게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솔리니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다눈치오는 자신의 행동을 피우메 진군이라고 표현했고, 곧 로마 진군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로마 진군이라 불릴 과정을 통해 권력을 잡을 무솔리니에게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무솔리니는 다눈치오의 쿠데타가 초기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을 지켜보며 권력을 장기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층도 일정 부분 포섭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무솔리니는 이 사건 이후 기득권층을 전면적으로 도발하는 언행을 자제하게 됩니다. 한편 1920년과 21년을 지나며 파시즘 운동은 규모면에 있어서 비약적인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파시즘은 사회주의와 노조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낀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 농촌을 중심으로 큰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곧 가입자 수도 2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성장합니다. 이에 기존의 우파 진영은 무솔리니를 자신의 진영으로 흡수하려고 시도했고, 1921년 의회 선거에서 무솔리니에게 자신들과의 선거 연대를 제안합니다. 다눈치오의 사례에서 기존의 기득권과 타협할 필요성을 깨달았던 무솔리니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10월에는 당 대회를 열고 파시스트 운동을 공식적으로 당의 형태로 재편합니다. 국가 파시스트당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과 타협함으로써 권력을 잡으려는 무솔리니의 계획은 곧 위기에 빠집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무솔리니에게 정권을 줄 생각이 없었던 반면, 무솔리니는 공공연하게 총리 자리에 오른 이후 베르소 라 디타투라, 독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듯한 무솔리니를 구해준 것은 1922년 8월에 시작된 사회주의 총파업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총파업은 반대파로 하여금 이탈리아도 소련처럼 될지 모른다는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고, 대중적 기반을 가지고 있던 무솔리니는 이탈리아를 이런 위기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인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8월 22일 이탈리아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에게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청받은 것은 무솔리니의 올라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무솔리니는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 할 시점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특히 몇 명의 전 총리들을 비롯해서 기존의 정치권에서 무솔리니가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만은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무솔리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르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9월 20일 무솔리니는 이탈리아 북부의 우디네라는 도시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마침내 승부수를 던집니다. 연설에서 무솔리니는 우선 군주제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때까지 무솔리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군주제를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왕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약속했고 가톨릭 교회를 지지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10월 무솔리니는 마침내 파시스트 당원들에게 로마 진군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무솔리니의 진정한 의도는 정말로 당원들이 로마를 점령함으로써 권력을 잡는 것보다는 왕과 기존의 정치권에게 자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을 위임받으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우리에게 정부 권력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권력을 찾아갈 것이다 와 같은 말은 이런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총리였던 루이지 팍타는 세 방향에서 수도로 접근하는 파시스트들을 맞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10월 28일 에마누엘레 3세를 찾아갔지만 왕은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총리 대신 무솔리니를 선택한 것입니다. 왕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첫 번째 추측으로는 왕이 군부로부터 로마로 행군하는 파시스트들의 실제 힘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접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불안정한 체제보다는 왕이 차라리 무솔리니를 신뢰한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편 정작 무솔리니 본인은 당원들을 따라 로마로 향하지 않고 밀라노에 남아 있었는데, 이 역시 자신의 온건한 면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밀라노에 남아있던 그는 10월 29일 왕으로부터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야간 열차를 타고 30일 아침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신화로 남은 로마 진군은 실제로는 야간 열차 속에서 이뤄진 셈입니다. 서둘러 왕을 만난 무솔리니는 권력을 인수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곧바로 자신의 내각을 발표합니다. 11월 16일 국회의원들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무솔리니는 나는 이 의사당을 야영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고 의회와 정부 전체를 파시스트로만 구성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런 위협을 받은 의회는 그에게 1923년 12월 23일까지 의회에서의 법 제정 없이 정부의 훈령을 통해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파시스트 독재 정권의 탄생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